나는 올해 46의 가정주부이자 미용실 원장이다. 키는 작은 편에 속하고 약간 오동통한 몸매를 가졌다. 나는 얼굴도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자신하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귀엽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한다. 컴플렉스가 몇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뱃살과 두터운 허벅지와 종아리, 미용실에서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다. 허벅지는 내가 생각해도 작은 키에 비해 너무 두텁고 종아리 역시 도드라지게 부은 것처럼 커서 볼 때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다 종아리 밑으로 발목이 아예 없는 것처럼 두텁다. 그것도 컴플렉스다. 그런데 발 사이즈는 작다. 25를 신으면 딱 좋은데 요즘은 25 사이즈 신발 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작게 나온 게 32 보편적이어서 메이커 신발을 사 신으려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사기가 영 어렵다. 사이즈가 없어서. 남편과는 25살 때 결혼했다. 그때 남편은 27살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백수이고 키는 좀 작지만 잘생긴 미남에다 깔끔한 스타일이다. 내가 남편에게 반했던 것도 그 깔끔한 스타일에 잘생긴 얼굴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활무능력자이다. 변변한 직업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고 꽤 괜찮은 직업을 찾았나 싶으면 1년도 못 되어 사표를 냈다.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고 술고래에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정 돌보는 일에는 담을 쌓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는 아예 포기하고 살았다.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초부터 살림은 아예 내 몫이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한 결혼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이혼했을 것이다. 남편과 결혼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순결을 준 상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순결을 바친 상대와 결혼해야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숙맥이었으니까. 나는 연애 과정을 통해 남편이 결혼 상대로는 부적합한 남자라는 걸 간파했으나 이것도 내 팔자련이 하고 체념했다. 왜냐하면 내가 순결을 바친 남자였으므로. 나는 남편 외의 남자와 깊은 관계를 하는 것처럼. 또한 남편 외의 남자와 변변한 데이트를 해본 경험도 없다. 남편을 만나기 전 2번 남자들의 프로포즈를 받아보긴 했으나 한 번인가 2번의 만남을 끝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지속되질 못하였다. 왜냐하면 바로 남편이 나타났으므로. 결혼 초부터 우리는 심하게 그리고 자주 다투었다. 성격이 맞지 않은 탓이었다.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너무 자주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채 피곤해 지쳐 귀가한 그 당시에는 남의 미용실에 종업원으로 출근했다. 나를 눕혀놓은 채 남편은 별별 것을 요구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기만 한 탓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목석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피곤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긴 하면서도 나는 수동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전에도 나는 수동적인 편이었다. 나는 남편이 내게 적극적인 태도를 원한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게 왠지 내키질 않았다. 나는 그저 반드시 누워있는 나를 남편이 온갖 기교를 다해 만족시켜주는 걸 원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불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길게 늘어놓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작년에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나에게 들켰다. 핸드폰 사용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뒤를 캐보았더니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그치자 의외로 순순히 남편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만난 기간은 약 서너 달쯤. 나는 길길이 뛰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편을 비난했다. 나는 열이 한껏 받아 부엌칼을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며 들이대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헤어지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무미건조하고 불안한 부부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나에게도 애인이 생겼다. 나보다 나이도 20살이나 어린, 말하자면 영계 애인이 생긴 것이다. 본격적인 내 이야기는 지금부터이다. 김한상, 내 애인 이름이다. 은 우리 가게에 미용재료를 대주는
재료상의 영업사원이다. 약간 큰 키에 제법 듬직한 체구, 남편처럼 잘 생기진 않았지만 호감이 가는 인상에 약간 푼숫기가 있는 덤벙쟁이다. 나는 푼숫기가 있거나 덤벙대는 남자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점잖고 지적이며 매너 있는 중후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김한상 같은 덤벙쟁이를 애인으로 두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김한상은 좋은 점도 있었다. 바로 그렇다. 김한상은 결코 내게 능동적인 것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이 좋다. 마음에 든다. 김한상과는 그가 재료상에 처음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벌써 여러 해 전이다. 나는 어리고 천방지축으로 덤벙거리는 김한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다. 그런데 올해 초 재료상에서 세미나를 마련한 일이 있었다. 결국은 미용 재료를 팔아먹기 위한 자리였지만 나는 그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날도 재료상 사장의 권유 전화를 받고 참석하게 되었다. 김한상은 자신의 회사에서 주관한 일이었던 만큼 손님 접대에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렇잖아도 덤벙대는 김한상이 이리저리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꼴이란. 어쨌거나 세미나가 끝나자 여느 때처럼 재료상에서 뒤풀이 자리를 베풀었다. 횟집에서였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이후로 줄곧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므로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하던 차였다.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주변에서 권하는 술을 홀짝홀짝 받아 마시고 있었다. 내 주량은 소주 2잔이 고작이었다. 매취순이나 산사춘 종류는 4잔이나 5잔. 그 정도면 얼굴이 붉어지고 취기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그래서인지 벌써 산사춘을 5잔이나 마셨는데도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말짱했다. 물론 얼굴은 좀 붉어졌지만 그런 날을 두고 동료 원장들이 별일하며 깔깔 웃었다. 그리고는 다투어 잔을 권했다. 나 역시 마다 않고 받아 마셨다. 왠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그런 오기를 불러왔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횟집에서의 뒤풀이가 끝날 즈음에는 꽤 취해 있었다. 정신이 말짱한 것 같으면서도 다리가 약간 휘청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으나 스스로는 아직 내가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에 이 차를 외치는 동료 원장들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본디 미용실 원장들은 잘 논다. 다들 유행에 민감하고 예술업계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어느 자리에 가도 빠지지 않고 개성을 발휘하는 편이다. 또한 주머니 사정도 넉넉한 편이었으니 우선 자신감이 넘쳤다. 2차로 몰려간 곳은 당연히 나이트클럽이었다. 왁자한 소음과 현란한 사이키델릭 조명에 맞춰 우리는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여기저기서 남자들의 부킹이 쇄도했다. 동료들은 남자들과 어울려 디스코를 추기도 하고 또 남자와 꼭 붙어 앉은 채 블루스를 추기도 했다. 나는 춤에는 젬병이었으므로 평소에는 부킹에 응하지 않았으나 그날만큼은 동료들과 똑같이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플로어를 드나들었다. 그것도 남편의 바람에 대한 일종의 반발 심리였을 것이다. 몇 차례 플로어에서 땀을 흘리고 나자 술이 깨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동료들이 권하는 맥주잔을 사양 않고 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첫 취기가 가셔서인지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술술 잘 넘어갔다. 2차를 마치고 나이트클럽을 나설 무렵이 되자 나는 다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 걸음을 제대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쯤 되자 동료들도 걱정스러웠는지 저마다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사양했다. 왠지 집에 그냥 들어가기가 싫었던 것이다. 어디 시원한 강변에라도 가서 바람을 쏘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누구 한강변에 드라이브 갈 사람.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시계를 보며 난처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 가정이 있는 주부였던 것이다. 이 원장, 오늘은 그냥 들어가.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드라이브 가지 뭐. 동료 원장들은 그렇게 말하며 하나 둘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렸다. 그때였다. 원장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한상이었다.
원장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나이트클럽까지 따라왔었는데 몇 잔 마시지 않아서인지 말짱해 보였다. 한상이 네, 타세요. 그러지 뭐. 근데 난 집으로 안 가고 한강에 나갈 건데? 한강요. 그래. 바람 좀 쐬고 싶어서 태워다 줄래? 그러죠 뭐. 나는 덜렁 옆자리에 앉았다. 원장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차가 출발하자 김한상이 물었다. 왜? 그렇게 보여? 아뇨. 평소와는 다르게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호호호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런 거야. 차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흘러간 팝송이었다. 김한상이 FM 라디오를 켠 모양이었다. 나는 추억처럼 달콤하게 적셔드는 팝송 가락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서서히 졸음이 밀려왔다. 졸음과 함께 취기가 더욱 깊은 늪처럼 나를 잡아 끌었다. 헉, 여기가 어디지? 나는 심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가 낯선 천장을 보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틀림없이 모텔방이었다. 그런데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나는 잊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린 것처럼 내 차림새를 살펴보았다. 쿵! 속에서 바윗돌 하나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떨어져 내렸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이런 어린애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내가... 그러나 기억이 끊겨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김한상이 부스스 눈을 떴다. 깨셨어요. 목마르시죠? 녀석은 태연하게 일어나더니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담요로 몸을 가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아이 참 원장님도 어젯밤 그렇게 난리치시고 기억도 안 나세요? 난리. 내가 차에다 오바이트 하시고 제 옷에다가도 봇이 엉망이 되어버린 걸 어떡해요. 게다가 원장님은 인사불성이시지. 할 수 없이 방을 잡았죠 뭐. 그나저나 아침까지 다 마르려나 모르겠네. 그 말을 듣고 보니 희미하게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따뜻한 차 안에서 취기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니 욱 하고 구토증이 치받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등을 두들겨주던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에게 부축받아, 아니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계단을 오르던 기억. 누군가가 내 얼굴이며 가슴께를 씻어주던 기억. 토막토막 기억의 편린들이 되살아났다. 그랬군. 미안해서 어쩌지?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린애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 창피하기도 했다. 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뭘. 기특한 녀석이었다. 그렇게 취한 채 널브러진 여자를 옷을 다 빨아 널어놓고 씻어서 재워놓고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침대 아래 쭈그리고 앉아 곱게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그 정도 상태였다면 아마 김한상이 마음만 먹었다면 무슨 짓을 해도 몰랐을 테니까. 나는 김한상이 진실로 고맙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가 건네주는 물병을 받아 스스럼 없이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러자 나는 새삼 수치심이 들었다.